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에 의하면 2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큰아들, 안희정 지사는 막내 아들. 많은 사람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좌파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전선을 수리해서 재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현역 중진 의원과 젊은 의원들이 함께하는 정치 토크, 여의도 스피커 시간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의원님 더 오셔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 차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두 분이 동년배신가요? 제가 1년 선배입니다. 학교 1년 선배입니다. 홍 의원님이 예. 학교는 선배인데 나이는 제가 2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사석에서 말 놓고 있어요. 그래. 그러시군요. 지금 그 새누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네. 사실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한국당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등, 무슨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는 등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결례인 것 같아요. 남이 당에서 어떻게 불러달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르지 못한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 네. 배려를 좀 하고 이 사리 깊게 당명을 짓는다면은 네. 이게 뭐 타당이 어떻게 부를 거라는 걸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한국당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당이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 보면 우습죠. 외국에 그런 코리안 파티? 이 곤란하죠. 잠깐만요. 네, 근데 말씀 중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준 의원 나오셨고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의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마이크를 전에 젊은 의원들로 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대적으로. 네, 그 당명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당명 개정을 두고서 야당이 이제 간판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서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입니까? 아메리카당이 있습니까? 니뽕당이 있습니까? 영국당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에 실례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예. 제대로 부르면요, 자유한국당이니까 약칭으로 해서 자한당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비가 없을 것 같으니까. 더불민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자한당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 그거는 결국 국민이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렸는데. 아니 이름이라는 거는 그 이름표를 다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면 불러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한국당이 대한민국이지 한국 국호가 한국입니까?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못 잡아먹어서 날린 것처럼. 그러면 여의도 전체가 안 좋아져요. 그러고 보니까 창조한국당이라는 당명도 있긴 있었네요. 옛날에 신한국당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고영진 대표님? 어찌됐건 뭐 국호를 당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국호가 아니라니까. 그 국호는 집권 여당이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과거부터 당명에 관한 논쟁이 좀 있었고, 약칭을 뭐로 할 거냐 가지고 뭐 사실 예전에 열린우리당도 그런 서로 그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장명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서로 간에 당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이름 부르는 문제로. 그런데요, 고영진 의원님, 또 서른 의원님,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는 자유당으로 부르겠다 했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부르겠다 하는데 소속 의원들도 다 그럼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실 겁니까? 아니면 한국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한국당으로 불러주실 겁니까?
근데 한국당을 부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선 정서적으로 거슬려요. 그러지 말고 타협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한당으로 부르도록 하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왜 남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라고 왜냐하면은 그래요? 이거 참. 이게 이름을 잘못 지으면 개명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이 개명도 초장부터 하듯이 한판 붙자는 건가? 부르는 사람들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부르는 사람이 한국당이 뭐가 어떻습니까? 아니, 대변인 계시니까 한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 뭐 방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도 아닌데 자꾸 우리 당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린우리당 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도 약칭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지금 언론에서 그래서 한국당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만 유달리 자유당 하면 그게 제1당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국민들도 저 굉장히 옹졸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른 선배님께서부터 좀 한국당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아니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자유당 이름이 거슬린다면은 자한당. 그 민자당도 예전에 민주당 그렇게 자민 뭐 그렇게 해서 앞뒤를 따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더불어민주당 더민당 안 하고 민주당 약칭으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뭐 좀 더 보십시다. 어느 게 후배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고 판단하도록 하죠. 저는 무시 자유당이 싫다면은 자한당이 좋겠다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는 정말 문제 제기를 세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한국당이라고 계속 불러달라고 하시니 저희는 약칭은 가능하면 안 쓰는 상황으로 자꾸 가지 않을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늘 사실은 이제 피차 간에 서로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당이라고 불러주라고 당신들도 했지 않냐 그랬는데 끝까지 그때 열린당이라고 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전에 우리가 역사가 있으니 이번에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사실 좀 입장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변인이시라 이게 논평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이게 명칭, 호칭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풀네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 그러나 뭐 참고로 언론은 각 당에서 약칭으로 불러달라는 대로 되게 호칭을 쓰고 있어서 아마 오늘 일제히 모든 언론이 한국당으로 그렇게 호칭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당명 얘기했으니까 당사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민주당이 22년 만에 당사를 매입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할 일이네요.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이제 뭐 한간에 벌써 축배를 드냐. 왜 이 시점에 하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대변인 말씀하시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가 발언이 있죠.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니까. 집권 자신감에 넘쳐서 빌딩을 200억 원에 통째로 매입하고 집권이 손에도 잡힌 양 의회 권력을 잡았다고 벌써 아나무인의 권세를 부리는 양 자신감이 도를 넘는 자만감과 오만함에 먼저 트집을 너무 잡으시는 거죠. 아니 뭐 다 당사도 매입해 보기도 하고 팔아도 보시고 다 또 우리 홍문정 의원님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사무총장 하셔가지고. 네네, 그럼요. 그 뭐 당사라는 게 있을 때 없을 때 서로 비용도 비교를 하고 그러는 것이고 당사 매입 시점이 지금 했겠습니까? 200억 대출도 받아야 되고 자리도 봐야 되고 꽤 됐죠 벌써. 근데 아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비싸요. 그 동네가요. 엄청 월세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사는 게 오히려 더 날 것 같긴 해요. 그럼 잘 샀다고 지금? 잘 사긴 했는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희보다 훨씬 커졌잖아요. 저희가 99명인가 그렇고 저희가 120명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본회의장에.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보면 저쪽이 여당이고 우리가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존경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자꾸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은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친문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그거 싼 거 맞죠. 제가 왜 그럴까? 홍문정 의원님, 서른 의원님 모시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해보잖아요.
두 분이 서로 상대당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지금 홍문정 의원님이 잔뜩 걱정하셨는데. 홍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걱정이라기보다도 아주 그냥 내놓고 까기가 좀 아니, 안 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현금 주고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어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와서 이 성사가 된 건데 이 문제는 이 우리가 무슨 자만에 빠졌다 오만이다 이런 얘기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갖다 붙이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당사 매입 문제는요. 예.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된 얘기고 그러겠죠. 비용을 줄이고 흩어져 있는 당사들 때문에 불편이 많아가지고 네. 그랬다고 우리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리 안규백 사무총장이 네.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아주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사실 예전에 근데- 예전에 예. 저희도 민자당 시절에 이제 새해 들어 살다가 네. YS가 집권하고 나서 아예 여의도에 건물을 새로 졌습니다. 당사를 오. 신축을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뭐 천막 당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정당이 당사를 사면 누가 배가 뭐 불편할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건 사실은 국민 세금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집세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국세를 그렇죠. 예. 세이브하는 결과가 되죠. 지금 서너 군데 흩어져 있던 그 정당 그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이 어쨌든 이제 한 건물로 입주되면서 이제 행정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지금 월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는 경상 경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아니 그거 예. 맞는 얘기인데. 근데 반면에 또 이 새누리 저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살림을 자꾸 줄여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뭐 여의도 연구원이 있던 것도 또 어쨌든 한 건물로 이렇게 해서 예. 경비 절감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제 그 바른정당이나 여기가 지금 다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더부살이하는 게 또 슬퍼요. 돈은 많이 나가면서 슬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못 산다는 게 얼마나 뭐 혹시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다 있겠죠. 예, 다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슬프고 제가 보기에 서른 의원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예, 그 전셋집, 예, 월셋집 전전하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집에 문패를 달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집에 문패를 달면 또 뭐 집값 돈 나가는 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국민을 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건 그건 걱정하는 아니고 겁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방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생각해서 했는데 국민들 생각하기엔 국민들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건 좀 아니 지금 두고 당사를 지금 두고 사서 봐야겠죠. 아니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전략하면 얼마나 전략한다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앞불싸할 겁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경비를 전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예. 비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한 거죠.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감사합니다.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몸푸시라고. 입 풀고 몸푸시라고. 첫 번째 드릴 질문은 그래요. 이 북한 뭐 미사일 도발 또 김정남 피살 북한발 변수가 과연 누구에게 호재고 누구에게 악재가 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첫 번째 드릴 질문이었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 의원? 글쎄요, 뭐 우리가 그 많이 당해봤습니다. 북풍이 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알고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과 북한 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게 선거 결과 등등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뭐 한 것으로 거의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 이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예. 그 자체는 이건 뭐 인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잔혹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정책 예, 영향은 안 미치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제 서른 의원님 하신 말씀이 그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고 지금 선두주자니까 네. 그분은 말하자면 이북에 물어봐야 되겠다.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제정신 같지 않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저런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냐, 저런 나라에 먼저 가봐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와서 그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면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에는 좀 이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작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생각해봐야 될 일이다. 문재인 근데 후보 앞뒤 자르고 예. 북한 먼저 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은 국민들이 처음 들을 때는 저 정문정 의원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그 앞뒤 북한 먼저 자르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앞에 한 말씀과 뒤에 한 말씀 무슨 뜻으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걸 앞에 한 얘기를 말씀과 해야 뒤에 한 말씀을 정확히 그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 하면은 거지. 북한 먼저 갈 수 있다고 그거를 얘기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이 권력을 진촉해서 부당한 권력을 진촉해서 해왔던 장난이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도와주세요. 이게 제 호재 악재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개인이 호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악재고 악재인 줄 알았는데 호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호재 악재 따지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안보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도발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12일 날 소위 그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네. 그 이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김정남 피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탄핵 정국, 대선 정국 이런 상황 속 아주 혼란하다. 그리고 뭐 미일, 미중 또 중일 간에 이런 동북아의 정세가 아주 언스테이블한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인 지위를 올려놔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예. 벌여 나가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니겠는가. 안보 차원에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단계적인 도발이라면 다음 도발을 분명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제 김정일이 생일이 2월 달이고요. 3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고 네. 4월 달에 김일성이 생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도발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내 뭐 흔히 얘기하는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요인 경호는 물론이지만 그거는 시작이고 이 우리 안보의 핵심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축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는데 그 대선의 예. 영향 그거보다는 안보라는 면에 더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자. 네. 그럼 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경선 후보 참여 선포식 하려고 했던 거 취소했다고 지금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뭐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네, 이제 이 영향을 네. 어떤 쪽에 유리하게 하고 싶으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야권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혼란 정국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 쪽에 유리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김정남이라는 사람,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도우려고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고 있구나.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이 국면이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칼기 사건 때도요. 그때도 노태우 정부를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독재 정권에 대한 이 지원, 국민이 덜 지지하는 정권, 국민이 싫어하는 정권에 지지하는 쪽에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원님, 이런 지금 생각을 하게 말씀을 김정은이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정남을 암살했다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계산을 하자면 그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서른 의원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아마 김정은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은이가 누굴 지금 돕고 있나요? 그동안 뭐 대북 방송을 한 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뭐 한 행동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행동하고 국내 정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의 그 정권 강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일종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정영기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김정은이 뭐 이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독재 정부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 말씀만 좀 지나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고 냉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북한발 이슈들은 당시 선거 전에서는 굉장한 그 여야 간의 이슈는 될지언정 그 결과는 늘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게 이제 선거의 총평이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도 별 영향을 못 미쳤고 거꾸로 북한발 무슨 뭐 북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별 영향을 못 미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봅니다. 네. 지금 안보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사드와 관련된 각 당의 입장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 방침이 나왔죠. 이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찬성이든 반대를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이었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찬성하고에 대한 원론적인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개헌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배치해야 된다 또는 더 빨리 배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 이런 거죠. 대체로.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지금 당론 변경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 반대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이제 이 4당 체제에서 3당이 이 사드 찬성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 국민의당의 저런 입장 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론을? 물론 국민의당이 뭐 원내대표가 저런 말씀했으니까 변화의 어떤 이유는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국민의당 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서는 원내대표가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외통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던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진짜 정답이냐, 이걸 놓고 충분한 토론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2017년 이 예산안을 미국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은 사드 배치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배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안 되죠.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저지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해도 아무런 시간적 늦다 뭐 이러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사드 배치 찬성을 개인적으로 소신으로 갖고 있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다른 당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당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민들이 어느 것이 정답이냐 예. 이걸 알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 사드 배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벌써 오랫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론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니면 늦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몇 번 토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부가 그 입장을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마치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이 사드를 올해 배치하겠다면 배치하겠다고 이미 천명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론을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사드를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뒤로 밀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드를 그럼 언제 전쟁 다 끝난 다음에 22세기 말에 가서 하자는 거예요. 어찌하자는 거예요. 네, 지금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드 배치 예산이 2017 회계년도에 안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황문정 의원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사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 국방부가 갖고 있던 여기에는 산무였습니다. 제의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 이렇게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결정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무슨 최순실이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게 사드가 로키드 마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린다김이 로키드 마틴 쪽으로 지금 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뭔가 최순실이가 관여했을 것이다. 최순실이 관여 안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정확하게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건지 정말 이게 이 전략적 효용성이 있는 건지
예. 들여다봐야죠.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모든 게 이 최순실하고 다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참 저희 안타깝고 좀 어떤 면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드 배치는 우리 당내 지금은 바른정당으로 가진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그 배치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정부가 산모 얘기한 거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죠. 대중관계를 고려하고 이러다가 판단을 내려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예산 문제는 미국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와서도 직접 배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런 뭐 목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끝으로 또 한 가지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한가한 때가 아니다. 네. 12일 날 IRBM 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런 때 ICBM도 쏘고 6차 핵 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국제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비해야 되고 엊그제 쏜 IRBM의 경우에도 고각 발사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마하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드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국방 전문가들이 얘기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김정남 피살 사건이 나도 빨리 지금 이걸 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자꾸 논점이 튀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제 부분요. 국민의당도 전환한 거 아니냐. 그런데 조금 아까 국민의당 대변인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의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그런 주제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른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효용성 문제, 절차상 문제 거기 더해가지고 G2 당사자인 중국의 경제적 압박 문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우리 국민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자는 데에는 여야 구별 없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소통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데 있어서는 또 의견차가 있는 것이고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해보자라는 국민의당의 당론 변경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이제 정치 상황입니까? 그렇죠. 후보가 10분이세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요. 유력한 보수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신 이제 홍은종. 우선 말이죠. 예. 네. 자유한국당 무슨 염치로 후보 내냐 이런 얘기들 야당에서 계속 했단 말이에요. 10명이나 나온다는데 그 서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그 얘기 전에 우리 홍문종 의원은 왜 후보 선언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왜 안 하세요? 하실 말씀 하세요. 10명이나 후보 선언하는데 내일 좀 가서 후보 선언하십시오. 예. 어쨌든 그 얘기는 아무나 한다 이 얘기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답이 아니냐는 얘기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는 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걸 옹호한 한나라당이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적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든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후보 내지 말자. 정말 석고대죄에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반성하고 새롭게 해서 다음에 도전하자. 이게 제대로 된 자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지금 너도 나도 다 나오겠다라는 것은 참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예의가 없구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또 남의 당에 대해서 또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섭섭하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홍삼 트리오가 있을 때 후보를 왜 냈어요? 아들 셋이 다 감옥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그 나라를 그렇게 정말 어렵게 만들고 나서도 대통령 후보 내가지고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아니 봉화마을 생각 안 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형 그거 국정농단 그 생각 안 나세요? 사실 이런 거랑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와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후보들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후보들이 그만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 책임져야 될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좋은 사람 골라서 좋은 후보가 나오면 그분하고 거기서 무슨 어느 후보가 나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선하면 되는 거지. 남이 당이 저기 후보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염치가 있다 없다. 옛날 염치 없는 짓은 다 해놓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와가지고 왜 지금 새누리당 보내 염치 없는 해야 되는데 뭐가 적당히 해야 과거에 돼요? 김대중 대통령 사례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례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게 더 크다 얘기예요. 저는 이게 더 국민들이 판정하죠. 국민들이 판정하려고 더 얼마든지 했죠. 말씀하셔도 좋은데 물론 남의 당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예, 그럼 안 하면 쉬면 돼. 아니 글쎄 그럼 안 해주면 물어보시니까 내 개인 의견을 얘기했은 겁니다. 예, 고영진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서른 의원님이랑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동감이냐? 자꾸 어디 가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 문제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어려우시니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차원이 전혀 다른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모든 거에 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가 돼 있고 또 뭐 어찌됐건 구속영장 오늘 청구돼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관여돼 있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소위 권부에 있는 그런 그 관여된 측근들이 어떤 일탈을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니네도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좀 비교 대상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일희관지하는 일맥상통하는 원인이 있다.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이 한 군데 모여져서 그 한 사람의 대통령과 그걸 둘러싼 패거리들이 이런 저기를 벌이게 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한 사람의 선의의 나라를 맡기기보다는 제도로서의 분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예의 말씀을 하시니까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조금 듣기에 예의 면에서 좀 불편하다.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물론 책임 정치,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영과 욕을 다 함께하고 후보를 내고 이렇게 저희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국민이 책임을 묻는 거지 상대 당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고 보고 두 번째 또 예의 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 거기 보니까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 쪽 후보분들 10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3분, 14분쯤 되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저희가 워낙에 힘든 상황에 처해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 지역이 대전인데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충청도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중도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 안희정이가 그러면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근데 해놓은 게 없잖아. 지사 두 번인데 뭐 했어? 삼농정책인가 뭔가 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 이런 반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민심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쪽에 나오신다고 하는 분들 광역단체장도 하면서 다 잘했다는 얘기 들었었고 대고 없이 했었고 국정 운영의 경험도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출마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더 듣기가 거북했다.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출마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지지율이 0%에 달하는 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좀 피곤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분이 와 나오면은 자, 모든 후보는 처음에 0%부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결정할 문제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분들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율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안희정 지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저 표는 선거인단 참여 의사를 표시한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문재인 후보가 50.9, 안희정 후보가 34.6, 이재명 후보가 7.5, 김종인 후보가 3.2, 최성 후보가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룰에는 결선 투표제가 이제 도입돼 있는데 1차에서 50%가 넘으면은 결선 투표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1차에 끝내겠다는 전략을 당연히 세우고 있을 거고요. 저 조사대로라면은 1차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이 추세가 중요하니까
안희정 후보는 상승세고 문재인 후보는 약간 답보 상태에서는 저 수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고영진 의원? 저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안희정 지사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쉽게 결판날 그런 게임은 아니다. 1차에서 그 결판 나지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권리당원들은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오늘 총 등록된 게 뭐 20몇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선거인단들이 참여할 거다. 기존의 전통 민주당 지지자뿐 아니라 또 중도 측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계시다. 그 제한 없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우리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네네. 선거인단에 등록하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것을 뭐 일부 역선택, 그런 역선택이라는 거는 상대의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 어느 누구도 약한 후보가 없어요. 아하, 누구든 그래요? 해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다 되는 걸로 나오니까 그것은 역선택이라는 용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수 또는 뭐 중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우리 쪽 진영의 그런 경선에 관심이 예. 많다. 지금 역선택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보수층에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 얘기들은 안희정 후보가 더 어려운 상대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돼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역선택. 죄다 그런 역선택 신청해서 또 있다는 문재인 겁니까? 후보를 찍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참 저는 이제 중립이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이렇게 맹렬하게 서로 내가 하겠다고 국민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소위 말해서 흥행이 되고 있는 거죠. 누가 돼도. 네, 누가 돼도 되죠. 그래서 이건 참 잘 됐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 보기에도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하다.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경선이 초반전인데 그 주요한 동력은 역시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겠죠? 그건 뭐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다면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이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그렇게 미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까지 갈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알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이런 아주 역동적인 경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 후보가 되면 그 흥행에 성공하고 그 표를 다 수렴할 수 있어서 좋을 텐데 이러다가 혹시 역전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경계심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문 후보 입장에서요?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뭐 당내 추측입니다. 네. 추측으로 볼 때는 중립이시니까 뭐 편하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말씀하면은 예, 이건 아직은 뭐 결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투표 결과로도 여론조사 결과로도 당내 경선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아직은 안희정이 역전시키지는 못할 거다. 예. 그렇다면 뭐 근데- 흥행에 나쁘지 않다. 제가 보는 그런 생각이 포인트는 더 다수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한 100만 좀 넘게 선거인단이 모집이 됐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질수록 경선 선거인단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일 3일 전까지 우선 1차 모집을 하고 그 뒤에 또 조금 시간 된 모집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까지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 또 여러 가지 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영기 의원 부러우십니까? 누가 뭐 해도 한편 될 물론 그런 게 거다라고 있는데 하셨어. 네, 부럽죠, 솔직히. 네, 그렇죠. 뭐 근데 서 의원님께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안희정 뭐 후보가 이렇게 오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표정 관리, 페이스 관리 네. 이런 거고 흥행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지 않겠나라고 그래도. 보는데 만약에 실제로 안희정 후보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높이 치고 올라오면 지금까지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검증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 들어왔을 때는 정말 살벌하게 검증하시더니 이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도정 운영의 성과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념 면에서도 그렇고 도정 운영 성과 이념 또 뭐 도덕적인 뭐 지난번에 어떤 뭐 그런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민주당 내에서 이거면 이 상황이 되면 이게 진짜 안희정이 세게 치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 보니까 그 안희정 후보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처음 모습이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나중 모습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흥행을 돋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역선택이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우리가 더 좀 수월하고 네. 안희정 후보가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역전성을 일구어서 후보가 되면 너무 더 보수 어려- 세력 입장에서는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남이 당 경선에 대해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가 없으니까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정영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은 후보가 될 것 같은 기세는 있지만 네.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기운 빼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치고 올라왔을 때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 뭐 사드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드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른 의원부터 섭섭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그 안희정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보다 상당히 뭐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안희정지사의 지금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는 충청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를 추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시죠. 그렇군요. 네. 예, 이 충청권 조사인데 안희정 후보가 33.3, 네. 문재인 후보가 23.3. 23.3.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 말씀드리면 추월했다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네. 근데 충청이 지나치게 추월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지역에서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 충청 후보로 너무 도드라지면.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 또 역시 남의당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 충청 경상도가 됐건 호남이 알겠습니다. 됐건 이분들의 그 묘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저도 이제 그 선거를 많이 치러봐가지고 압니다만은 네. 저렇게 충청에서 막 치고 올라가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 한번 생각해 볼 제가 필요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좀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여러 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뭐 30%대로 안정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등, 3등 하는 안희정 후보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지금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 후보 얘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잠시 후에 또 황교안 대행에 대한 그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 안희정 후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인 것 같습니까? 제가 한마디씩 먼저. 제가 이제 같은 충청권이고 네, 그러시죠. 예. 개인적으로도 아는 뭐 좀 그런 관계라 네. 좀 아는데 저는 안 지사를 저는 폴리티컬 엔지니어로 봅니다. 정치에 있어서 아주 공학적 판단 능력이 아주 되는. 그래서 스탠스 잡는데 아주 귀재다. 아하.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다른 후보들은 언론에서 취재한 화면이 나오는데 그건 아주 절제해서 만들어서. 안지사 쪽에서 릴리스한 그림만 전부 나옵니다. 이거 지금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강점이죠. 근데 이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안희정 지사가 좋은 소리로 들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근데 결과가 예. 어째까지 아하. 뭐 안지사 입장에서 예, 그게 강점이고. 작동하잖아요. 약점은 뭡니까? 약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대권에 도전할 겁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여의도 정치인과 달리 일정 권역을 맡아서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했을 때 도정의 어떤 CEO로서의 경영 성과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그 경영 성과가 나와야 더 큰 걸 맡아서 한번 경영해보다 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안 지사가 제일 그 돈도 많이 쏟아붓고 한 8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게 삼농 정책이라고 해서 예. 농업, 농촌, 농민 혁신하겠다고 예. 네. 했는데 그 결과는 농업을 이렇게 뭐 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9개 중에 농민 소득이 7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충청도 분들이 좀 승이 났어요. 반 총장 이렇게 되는 바람에 특히 충북 쪽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지사한테 쏠리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지사가 그래 사람은 괜찮다며 이미지 관리를 워낙 잘하니까요. 예. 근데
뭐 해놓은 게 있어? 이렇다 할 지적이 없다. 저 점이 네. 약점일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근데 한 말씀 하실래요? 그거는 약점으로 지적하시려면 좀 더 이제 객관적인 평가 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말씀은 맞아요. 이제 안희정이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좀 검증이 세게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정영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에 다 동의하느냐 아니냐 여부는 이제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봐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 가시면은 이제 일방적인 개인적 평가가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한번 네. 하실래요? 예, 예. 해볼까요? 그 신인이라는 게 장점이죠. 아, 신인이다. 예, 신인이라는 게 장점이죠. 새롭고 그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귀엽잖아요. 그 하시는 게. 아니 왜냐하면 여태까지 문재인은 계속해서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 아니에요. 예. 안철수 계속해서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말과 새로운 말하자면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엔 신선하고 신선.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분의 가장 약점이 사실은 나이브하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나중에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 후보가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후보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새롭다, 알겠습니다. 신선하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한 말씀씩 하셔가지고 서른 의원한테도 기회 드릴게요. 전 별로 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중립을 지키시느라고. 중립인데 네. 굳이 얘기를 하라면은 예. 우리 안 지사는 이제 폭발력이 있죠. 뭐든지 상황이 붙으면은 그걸 치고 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능력이고 조금 저되는 부분은 이 원내 경험이 없거든요. 국회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안 했네. 국정 운영하는데 이게 잘 될까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국회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남의 당 얘기하기 좀 그러시다 그래서 우리 당 얘기하실 수 있게 좀 네.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미지수라. 예. 유력한 이제 보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언제 할까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홍문종 의원께서 이 힘이 있다. 이거 일단 치고 올라올 거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셔서 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지지가 나온다는 거는 보수의 단일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만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2배 이상 나옵니다. 자, 네. 출마 선언만 하면 2배. 그러면 지금 한 15% 나오는 조사가 있으니까 출마 선언만 하면 30%? 아니 그때는 그럼 바로 양강? 아니 그때는 10%였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대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께서 20%만 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그 후보로서의 역할을 우리 우익 진영의 그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곧 20%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작년 연말에 절대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지금 와서 뭐 할 듯 안 할 듯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때 얘기를 지금처럼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때 난 출마할 겁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절대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아주 출마할 듯 말 듯 출마한다면은 일구 이연하는 분이 되죠.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는 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완전히 은퇴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또 나오셨거든요. 손학규 강진에 가가지고 다시는 정치 안 하겠다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인은 말이죠.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뭐 그거 나왔다는 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성원과 지지와 그때 상황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면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 자리에 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해 주셔야죠. 맞는데 그랬을 때는 그게 따르는 자세를 낮추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니 아직 출마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음에 출마할 것 같은데 출마한다면은 정말 그저 깔아놓고 죄송합니다. 큰절을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도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황 대행 스스로도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저는 황 대행의 지금 아주 어려운 이 난국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고뇌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 일단은 외교관계 관련해서도요. 네. 여기는 그냥 단순한 관리자라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실제 다음번 대통령도 또 도전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저기를 보여주는 것이 주변국하고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네. 공직사회를 출마를 안 하더라도 예. 지금 NCND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그럼요.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그럼요. 핵과 관련해서도 그런 NCND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를 통솔하기 위해서도 공직사회를 지금 사실 뭐 언론에 보도 나왔습니다만 세종시 청사에 이 낮에도 숙직실에 그 공무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해외해져 있어요. 그럼요.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지휘하고 통솔해 나가기 위해서도 네.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런 거 눈치가 빠릅니까? 저도 구청장 8년 했지만 다음번에 안 나온다더라 이러면 이게 말이 영이 안 안 섭니다. 영이 안 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뭐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유력 당선자여야 그게 뭐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들은 권력의 항배를 굉장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오히려 황교안 총 권한대행은 본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더 영이 쓰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뭐 이런 말씀 참 뭐 또 안 좋은 얘기지만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선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사실은 좀 어이가 없는 입장이긴 한데 왜냐 이 나라가 엉망이 된 사태에 정말 주요 책임자를 굳이 꼽으라면 뭐 이미 구속된 김기춘 실장도 있고 또 저는 또 정부 측에서는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건데 그런 책임감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국민들이 왜 그러면 10% 넘는 2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의 여론조사는 78%가 탄핵 찬성이고 나머지 반대하는 건 한 5% 정도였어요. 나머지 보수 진영에서도 그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의 그 변화, 소위 태극기 집회 등등을 떠받치는 층이 누구냐?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던 분들 중에 10% 정도가 넘어가서 지금 15% 정도가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분이 현재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그 여론 지지도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반영된 것이 불과하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면 그 우리 우익을 이끌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영작 교수님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이영작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저 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고 저쪽 당으로만 많이 나오느냐. 한번 옛날에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그때 대통령 후보가 경선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게임도 안 됐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익이 50%, 좌익이 50%, 이제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합시다. 진보와 보수가 50% 있는데 지금 진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80%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수에서는 10%밖에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 이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상대가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여론조사 저렇게밖에 낮지 않으니까 저거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충분히 경쟁이 되고 충분히 의미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홍문정 싶어요. 의원 말씀은 소위 그 샤이 보수가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샤이냐? 지금 이 국면에서는 도대체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이거 눈 뜨고 받아줄 수가 없다. 그건 또 본인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서른 의원님 예. 말씀이시고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글쎄 일반적인 이제 평가죠. 네. 뭐 여론조사가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 촛불 집회만 상황이니까. 보지 마시고 태극기 집회를 한번 보세요. 어쨌든 보십시오. 여기 태극기 집회 한번 그래서 보세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시냐? 소위 말하는 일베 추종자들 네. 또는 뭐 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 자유한국당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합치면은 다 뭐고 해도 한 15% 되면 제대칠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의원님 잠깐만. 시청자 질문이 주셔서. 그 질문을 우리 정 의원님께. 네. 질문 김땡땡님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다 합쳐서 50% 정도 육박했는데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혹시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그 문제 연결해서 마지막에 예, 그러시죠.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불안하다라고 보는 거는 정치권 여야가 불안해 하신다. 근데 야당 의원님들은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될까 봐 불안해 하신다 이래요. 근데 저희가 보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설에도 가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불안해 죽겠어. 제발 나라 좀 안정시켜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런 분들이 볼 때 황대행이 그 가지고 있는 안정적 이미지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을 나름대로는 안정시키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진정성 이런 네,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게 당 대변인으로서는 저희는 또 누구 한 명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섬기려고 그런 대통령 하지 말자 이겁니다.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단일화 부분 나중에 전체 제도로서의 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어떤 역할 분담하는 이런 할 수 있고 정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런 틀을 짜가지고 대선에 임하자는 겁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이긴 건 단일화 덕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몽준 그때 단일화가 이제 완성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 선거에 이겼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이제 저희보다도 바른정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당하고 그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속상한 일이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나, 조그만 제3 텐트에서 나오는 후보 하나, 그리고 국민의당과 있고 네. 저기 뭐 손학규, 네. 뭐 저 정운찬, 일단 뭐 국민의당이라고 하시죠. 뭐 예. 거기서 나오는 후보 하나. 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익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후보 하나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어저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몇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대세를 거스리기가 어려울 그 것이다. 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보수 단일 후보는 어떤 필연적이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당 내부 사정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죠. 관련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3주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과는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그 사이에 특검에서 추가 증거 보강을 해서 혐의 자체를 추가로 이렇게 보태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홍무정 의원. 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네.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규철 특검보가 아주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그래요. 뭘 입고 다니고 뭐 무슨 도시락을 싸고 다니고.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특검을 혁검이라고 그래요. 혁검? 이 혁명적.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용 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언론에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네. 추가할 사항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엮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특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쪽에 그 영장 재청구 자체가 부적절했다. 좀 지나친 거 그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을 때 뭐 제가 논평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모든 드러난 증거들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거기와 이 삼성과의 관계를 다 알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확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기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요. 유전무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보강 수사해서 재청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오영재 의원 말씀대로 된 거네요 지금.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세한 말씀은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재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충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차제에 이 국정농단에 삼성이 같이 관여한 건 또 사실입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차제 재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삼성은 물론이고 이번 국정농단에 같이 동조했던 이 대기업들 다 수사하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삼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특검 시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해서 한국 경제를 살려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 기간 연장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재벌 오너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탄핵을 조기에 인용해라. 그러면서 특검 기한을 연장하자. 그럼 특검 정국 속에서 대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대선 전략입니다. 대선 전략이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일단 특검은 뭐 의욕도 좋고 국민 정서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법기관으로서 법리를 보고 따져야 된다. 민주주의는 의회주의, 법치주의, 정당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정말 모두가 모두에 대한 알겠습니다. 이 잠깐만요. 투쟁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략으로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선에 불리할 수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유불리가 어디게 나오냐 그 계산법은 좀 동의할 수 없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관여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삼성만 견제하고 말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면제부로 줘야 됩니까? 특검을 끝내도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을 끝내고 기소 중지라 이렇게 저기 하면 검찰이 수사 인력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은 특검이 하고 다른 기업들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안 맞잖아요.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30일 연장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총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한다는 거는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른 의원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 결국 이것을 통해서 대선 전국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는 만천하가 다 하는 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죠. 마지막 발언 고영진 의원. 아니 특검하고 대선 정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왜냐면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특검의 조사에 잘 응하고 그렇게 방해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특검을 굳이 연장하자고 주장 안 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니, 특검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검찰에서 조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인민이 그야말로 못하는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하려고 특검법을 다 같이 통과시켰습니까? 아니 그래서 특검을 그리고 했잖아요. 원래 특검법 통과시킬 때도 부족하면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다 하게 다 돼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검찰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에 다 돼 있어요. 자, 이 토론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스피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구성국 라이브쇼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의견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실과 진실을 찾는 뉴스 판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